당신 진급도 못하더니 결국 잘렸구나.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37살 평범한 가장이었던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가족에게 고백하기까지 며칠 동안 회사에 출근하는 척.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던 내가 바보 같았다. 그렇게 10년을 성실하게 다닌 회사였는데 구조조정이라는 한마디에 내 삶은 갈 곳을 잃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아이들 학원비는? 대출금은? 당장 식비는? 질문이 쏟아질수록 목구멍이 메어왔다. 말로는 곧 다른 회사 알아볼 거야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37살 중소기업 설계팀 대리. 이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건 캄캄한 밤바다에서 등대를 찾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날 밤 갑자기 가슴을 찌르는 통증이 밀려왔다. 죽을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게 패닉 증상인지 심장마비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진짜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는 소파에서 잤다. 아이들은 아직 아빠가 회사를 잃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웃으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집 근처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편의점 야간 알바,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일용직,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그저 당장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했으니까. 지원자가 너무 많네요. 나이도 좀 있으시고. 면접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겨우 구했지만 그마저도 일주일에 3번뿐이었다.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몇 주 만에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가족들 얼굴 볼 면목이 없어. 퇴근길 비가 내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중얼거렸다. 무너진 자존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 사회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채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득 건너편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호떡 노점 앞이었다. 비를 맞으면서도 웃음 짓는 아이들. 뜨거운 호떡을 받아든 표정이 환했다. 노점 주인은 분주하게 반죽을 밀고 굽고 건네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이거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호떡 반죽을 밀고 있었다. 손은 서툴렀지만 유튜브 영상을 수십 번 보며 연습한 덕분에 어제보다는 나아졌다. 처음 꿀을 섞어 넣은 반죽은 너무 질척거려 실패했고 2번째는 너무 딱딱했다. 3번째야 겨우 적당한 탄력의 반죽이 완성됐다. 이걸로 되겠지. 작은 트럭에 천막과 접이식 테이블, 호떡 틀, 그리고 반죽과 앙금을 실었다. 아내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지만 작은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 건네주었다. 처음으로 아내와 눈을 마주한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초등학교 앞. 아이들이 등교하기 2시간 전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 이미 몇몇 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떡볶이, 어묵, 붕어빵. 모두 경험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내 허름한 천막은 초라해 보였다. 처음이세요? 자리가 좀 안 좋은데. 옆 떡볶이 할머니의 말에 식은땀이 흘렀다. 호떡 틀을 설치하는 손이 떨렸다.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 집에 남은 돈은 얼마 없었다. 이 장사가 망하면 정말 끝이었다. 7시 30분. 첫 등교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떡볶이 가게 앞에는 벌써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내 가게 앞은 한산했다. 용기를 내 크게 외쳤다. 따끈따끈, 갓 구운 호떡 2,000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몇몇 아이들이 흘끔 쳐다보았지만 발걸음을 돌리지는 않았다. 80분이 지나도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불안감이 목을 조였다. 그때 한 꼬마아이가 천막 앞에 멈춰섰다. 아저씨, 호떡 얼마예요? 가슴이 쿵쾅거렸다. 첫 손님이었다. 2,000원이야. 갓 구운 거라
아직 뜨거워. 떨리는 손으로 호떡을 구웠다. 너무 초조한 나머지 가장자리가 살짝 탔지만 그래도 중심부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다. 호떡을 종이봉투에 넣어 건넸다. 아이가 한 입 베어 물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아이의 표정을 읽을 수 없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여기 안에 뭐 들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흑설탕이랑 계피, 그리고 호두가 들어있어. 아이가 친구들을 불렀다. 2명, 5명, 10명. 소문이 퍼지며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정신없이 호떡을 굽다 보니 어느새 준비한 반죽의 절반이 소진됐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부모들도 하나둘 찾아왔다. 열흘쯤 지났을까? 그 청년은 변함없이 매일 찾아왔다. 말수는 적었지만 내 호떡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딘가 애틋했다.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와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가끔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늘 혼자였고 늘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초가을 바람이 쌀쌀했다. 청년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찾아왔을 때 옷이 허름하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다. 평소와 달리 손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좀 추운데. 청년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호떡을 건네며 그의 손이 얼어있는 걸 느꼈다. 마음이 아팠다. 노점 옆에 놓아둔 접이식 의자를 꺼내 내밀었다. 여기 좀 앉아서 드세요. 따뜻한 호떡이 식기 전에. 무료로 한 개를 더 주었다.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간간히 손님을 받으며 청년을 지켜보았다. 그가 호떡을 다 먹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조금 걱정됐다. 집에 안 가요? 청년은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이 어딘지 몰라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청년의 어색한 행동, 항상 같은 옷, 말수저금. 혹시 지적장애가 있는 걸까? 실종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름이 뭐예요? 민수. 민수 씨, 가족은요? 엄마 아빠는?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 경찰차가 천천히 학교 앞을 지나갔다. 직감적으로 손을 들어 경찰차를 세웠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청년은 한 달 전 실종된 지적장애인이었다. 박민수, 22살. 지역 중견기업 회장의 막내 아들이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분이 맞습니다. 가족들이 전국을 찾고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가족에게 연락했고 잠시 후 민수의 가족이 도착했다. 중년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또래로 보이는 형이 급하게 차에서 내렸다. 민수야.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를 꼭 안아주는 가족들을 보며 내 마음도 뭉클해졌다. 민수 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 아들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대원산업 본사 로비는 화려했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었다. 10년도 더 된 내 정장은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안내 데스크에서 박정호 회장을 찾는다고 하자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다. 일순간 경계하는 눈빛이었다가 어딘가에 확인 전화를 한 후에는 공손해졌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특별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넥타이를 바로 했다. 노크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들어오세요. 넓은 회장실 안에는 박정호 회장과 함께 3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민수의 형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도 있었다. 박정호 회장이 일어나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박정호 회장은 나를 소개했다.
이분이 내가 말했던 분입니다. 우리 민수를 구해주셨죠. 임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어진 자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내 경력에 대해 어떤 설계 작업을 해왔는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력서 없이 면접을 보는 상황이 어색했지만 10년간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한 임원의 질문이 기억에 남았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적응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했다. 호떡 장수로 살았던 지난 몇 개월, 그리고 그 전의 실직 기간을 떠올렸다. 저는 이미 인생에서 큰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곳에서 일어나 다른 일을 하게 될까 두려워했던 시간들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요. 대원산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대답에 박정호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면접은 1시간 정도 진행됐고 마지막에 박정호 회장이 직접 결정을 내렸다. 설계팀 차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대원산업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설계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나의 중소기업 경험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했다. 대기업의 풍부한 자원과 내 실용적인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를 냈다. 3개월이 지나자 팀원들과도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민수 아버지도 가끔 설계팀을 방문해 격려해 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나를 불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부품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차장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회사 전체가 주목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상당한 부담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것이 내 가치를 증명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가끔은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아예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내 열정을 이해해 주었다. 건강만 챙겨. 이번에는 당신을 믿을게. 프로젝트 중간 발표 날 임원들 앞에서 내 설계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서 배운 비용 효율적인 접근법과 대원산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설계였다.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박수 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박정호 회장이 직접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역시 잘 봤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우리 회사에 큰 자산이 되고 있어요.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눈빛이었다. 이제는 회장님의 특별 채용이 아닌 능력 있는 설계팀 차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식사를 마치고 혼자 남은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날을 생각했다. 실직했던 그날 공원 벤치에서 비를 맞으며 절망했던 순간부터 호떡 장수로 새 출발했던 용기,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문득 민수가 궁금해졌다. 그 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이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박정호 회장에게 민수에 대해 물었다. 민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요. 가끔 당신 이야기를 해요. 호떡 아저씨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박정호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실은 민수를 위한 작은 카페를 열어줄 생각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요. 당신이 민수에게 보여준 따뜻함이 우리 가족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민수의 호떡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되었다. 장애인 고용 모범 사례로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 중에서도 원조 호떡이라 이름 붙인 내 레시피의 호떡이 가장 사랑받았다. 가끔 시간이 날 때면 카페에 들러 직접 호떡을 구워주기도 했다. 그날도 퇴근 후 카페에 들렀다. 민수는 여전히 내가 오면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호떡 아저씨. 이제는 24이 된 민수였지만
여전히 나를 그렇게 불렀다. 이젠 그 호칭이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다. 앞치마를 두르고 민수와 함께 호떡을 굽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이 많이 능숙해져 있었다. 이제는 거의 도움 없이도 완벽한 호떡을 만들어냈다. 민수야, 정말 잘하는구나. 이제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민수가 수줍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순수했고 그 모습에서 삶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카페 한편에서는 민수의 부모님과 형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정호 회장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찾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기쁨이 느껴졌다. 호떡을 다 구우고 잠시 차를 마시며 박정호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부장님 덕분에 민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겼어요. 가족으로서 정말 감사해요. 말끝을 흐리며 박정호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모습에서 강인한 기업인이 아닌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제가 오히려 민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3년 전의 그날이 생각났다. 비 오는 공원 벤치에 앉아 절망하던 내가 우연히 초등학교 앞 호떡 가게를 발견했던 그 순간. 어쩌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 휴일이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민수의 카페에 갔다. 주말이라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수는 바쁘게 호떡을 구우면서도 우리 가족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어느덧 대원산업에서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설계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해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민수의 호떡 카페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해 지금은 전국 2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모든 지점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날은 대원산업의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임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주요 협력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박정호 회장이 단상에 올라 기념사를 시작했다. 오늘 우리 대원산업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5년 전 한 장애인 청년을 도와준 작은 선행이 우리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분이십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박정호 회장의 눈짓에 따라 어색하게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분은 단순히 우리 민수를 구해준 은인이 아닙니다. 대원산업의 새로운 시각과 혁신을 가져온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잠시 마이크를 건네받아 짧게 소감을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민수와의 인연, 그리고 대원산업과의 인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자 더 큰 박수가 쏟아졌다. 자리로 돌아오며 아내와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만났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속삭였다. 여보, 당신 정말 멋져요. 대원산업의 부회장이 되고 1년. 박정호 회장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내 어깨에 놓여 있었다.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호떡 장수 시절 배운 겸손함과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내 손으로 설계 도면을 그리기도 했다. 그날은 박정호 회장의 70번째 생일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에게
민수와 함께 찾아갔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렇게 바쁘실 텐데.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바빠도 그분을 찾아뵙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민수의 모습에서 깊은 성숙함이 느껴졌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박정호 회장의 물음에 웃으며 대답했다. 모두가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는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기술 변화의 가속화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박정호 회장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꾸 감추려 해도 역시 노련한 기업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박정호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며 말했다. 지금 회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과감히 새로운 길을 모색하세요.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다. 최근 나는 회사의 안정을 위해 보수적인 결정들을 내려왔다. 혁신보다는 유지에 중점을 둔 것이다. 어쩌면 실직 후 경험했던 불안감이 아직도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몰랐다. 병실을 나오며 민수가 내 팔을 잡았다. 호떡 아저씨,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회사가 더 발전하려면 호떡처럼 새로운 레시피가 필요해요.